네, 계속해서 이행기전 계약 위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기전 계약 위반이 있으면 이제 그 반대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권형이 맞겠죠. 비엔나 협약은 이제 매매 계약을 다루는 규범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뭐 동시 이행 관계란 말도 있잖아요. 뭐 우리 그 계약법상 쌍무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인다. 아마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텐데요. 따라서 한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비엔나 협약은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그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1조이랑 아까 봤죠? 계약 체계로 상대방의 이행 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serious deficiency. 오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그 의무의 실질적 부분, substantial part,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된 경우, apparent, 오늘은 apparent, 명백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호하면 안 됩니다. 명백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실질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계약 전체 비추어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때 그 실질적 부분은 우리 앞에 살펴본 그 fundamental breach, 본질적 계약 위반 정도의 정도보다는 좀 낮은 그런 개념 아닌가.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는 당연히 실질적 어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이르지 않더라도 실질적 부분의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정도냐 이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재반 정황을 고려해서 bystander rule, 합리적인 reasonable bystander, 옆에 서 있는 사람, 중립적 관찰자, 합리적인 중립적 관찰자가 판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재반 정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행기전 의무 불이행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 불이행이 판명된 경우인데요. 지금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계약 해제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계약 해제 관련해서 계약 해제라는 것은 그 계약을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가장 그 뭡니까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명확하게 파괴된 그러한 경우에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행 판명 정도도 뭐 불리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으로서는 인도를 위한 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해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거나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판명된 때에는 그러한 구입이나 생산을 중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어떤 대금을 지급한다 해야 뭐 물품을 위한 그러니까 인도할 물품을 뭐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이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상인이라면은 그러니까 생산자 상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물품을 전매하는 그런 수출상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이게 매수인이 매수인이 인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까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다거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apparent 하면은 구입이나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행이 정지되겠죠. 뭐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으니 판명된 때는 신용장 개설과 같은 대금 지급을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물품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물품을 대체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체 거래는 계약을 해지한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매우 근원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매수인이 이행기에 그 실질적 의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명백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품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행을 정지하고 추이를 관찰해야 됩니다. 비엔나 협약 제71조 3항은 의무 이행을 정지하는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즉시 그 정지를 통제해야 한다. 아까 봤죠? 자신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지만 그 정지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그러니까 사법, 그중에서 특히 이 그 사무계약이랄지 이런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형,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중요하고요. 아까 그 바이스탠더, 리저널 합리적인 중립자, 뭐 재판관,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죠. 뭐 교수도 그렇고요. 이런 합리적인 중립자의 관점에서 양 당사자가 얼마나 잘 테니스를 잘 치는지 쉽게 얘기해서 뭐 테니스를 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뭐 축구를 랄지 서로 공을 주고받는다. 성실하게 주고받아야 돼. 그 불성실한 자가 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은 신의 성실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비엔나 협약 여러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 규정이고요. 물론 이 조항이 싫으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면 됩니다. 예?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특별한 합의가 없달지 뭐 특별한 관행이 없으면은 이럴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것이다 해서 만든 그 법이 이제 비엔나 협약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정지를 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보장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보장이 되기 위해서 저당권이나 뭐 질권, 유치권, 보증 등과 같은 강력한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행 보증의 제공이나 제3자 우선권의 유예 등 장래 계약 위반이 있을 것이라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도의 보장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지금 일단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정도로 이제 우려가 불식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계약 관계를 유효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을 정지하는 당사자는 그 이행 정지가 정당화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한 채 자기 이행을 정지하는 것이라면 주의한다. 자, 일단 법에서 이행 정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행 정지를 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위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이행 정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그 이행 정지로 말미암아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이행 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행 정지를 해야 돼요.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이행 정지를 하는 겁니다. 자, 독일 판례인데요. 1991년도 판례인가요? 1988년, 잘 안 보이죠?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독일 매수인과 이탈리아 매도인은 독일화 얼마예요? 10,000마르크 정도 되네요. 지금은 이제 독일이 유로를 쓰죠. 유럽 지역이 모든 나라가 유로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유로 관련한 국제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단일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EU 회원국 구성국은 유로를 사용합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대표적이고 아마 또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영국은 지금도 파운드를 쓰고 있고요. 자, 독일 마르크 시절에 이제 팔렸네요. 10,000마르크 가격으로 신발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목적물이 신발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물품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영업소에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당사자는 운송인은 매수인이 대금의 뭡니까 여기 40%를 지급할 때에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40%까지 대금을 지급해라. 그때 그래야만 물품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되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지참채무 형식으로 이렇게 이행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대금은 이거는 이제 합의 관련해서 결련 이행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금은 물품 인도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독일화 1107.19마르크 송장과 함께 물품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은 물품의 인도를 정지하였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품 인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지한 모양이에요. 매수인이 합의된 대금 후 40%를 지급한 때인 5개월 후에 인도를 재개했다. 매수인이 왜 인도를 정지했겠어요? 매수인이 합의된 40%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제 인도를 정지했겠죠. 물품이 인도된 후 매수인은 대금의 나머지 60%를 지급하지 않고 독일화 1,000마르크만을 지급하였다. 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매도인은 나머지 판매 대금 지급을 구하는 수를 제기했다. 매도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매도인은 지금 뭡니까? 40%하고 1,000마르크만을 지급했으니까 뭐 지금 50%가 지급됐나요? 나머지 50% 정도 되겠네요. 50% 지급을 구하는데 기각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협약 제71조 제3항 이하의 당사자가 이행을 정지하는 경우엔 즉시 상대방에게 정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 대금을 지급해야 이행하는데 40% 지급 안 했으니까 이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행을 정지해 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 법에 즉시 상대방의 그 이행 정지를 통지하게 돼 있죠. 이걸 안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매수인은 협약 제45조 1항제에 나오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결국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행을 정지하였는데 이때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계약 해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통지를 안 한 것으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은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통지를 했으면 뭐 빨리빨리 뭐 대금을 지급한다 할지 뭐 더 좀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자, 물품의 인도 금지. 예, 그러니까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있으면 자신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고요. 비엔나 협약에 보면은 71조 2항인가요?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한 물품의 교부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품을 발송하면은 뭐 이행 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뭐 독일 이 사례는 지금 물품이 발송되었는데 운송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 정지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한번 물품을 발송하면은 뭐 운송인과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행 정지가 의미가 없게 되고요. 이때는
뭐 인도 금지랄지, 그러니까 물품의 교부를 저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때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뭐 매수인이 선화증권 등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 교부를 저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 교부 금지는 이제 채권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약 매수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어음법은 이제 어음법 법리에 따라서, 또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법리에 따라서, 이거는 그 매매 계약 관련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달지 하게 되면은 선화증권의 처분적 효력, 뭐 유가증권으로서 여러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물권적으로 이게 그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적 권리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화증권의 소지자에게 운송인은 그 물품을 교부해야 됩니다. 법상 의무예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채권적 효력밖에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비엔나의 제 72조 2항의 물품의 교부 금지에 관한 규정은 매매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관계만을 기울한다. 채권적 권리다.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엔나 대학 처음에도 나왔지만은 그 국제 협약으로서 확장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다른 충돌되는 규범이 있고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럼 가입도 안 되고요. 말도 많아지고.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련해서 순수하게 특히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계약으로 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매매 계약상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행정지 교부와 마찬가지로 물품의 교부를 금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정지를 통지해야 하며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해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때는 그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직 물품이 발송하기 전이라면은 그 이행을 정지할 수 있고요. 이미 발송한 경우라면은 운송인이랄지는 통해서랄지 뭐 해가지고 그 인도를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건 이행 정지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배하에 있으면 이제 이행 정지고 이미 발송이 됐으면 인도 금지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운송인과 연락이 안 닿는다거나 뭐 해가지고. 그러나 어떻겠어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선화증권이 발급되고 큰 거래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행을 정지하거나 물품 인도 금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적절한 보장이 있으면 이행을 재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정지하려면 그 이행의 정지를 즉시 통지해야 하고요. 자기 의무 이행에 관해서 적절한 보장을 제공했다는 이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기에 어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 판명이 됐더라도 뭐 적절한 보장이 있으면은 이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행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담보권이나 보증이 설정되어야 한다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반 정황에 비추어서 이 적절한 보장이 뭔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은행 보증을 제공한달지 뭐 그게 가장 확실하겠지만은 대금 지급이 재개되었달지 취소 불능 신용장을 개설했달지 원자재 구입처를 확보 했달지 지금 노사 분쟁으로 이게
이행기전 계약 위반이 아니냐 뭐 이렇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 노사 분쟁이 타결됐다 할지 뭐 등등 이러한 그러니까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 이런 것들도 적절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기의 이행이 실질적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뭐 근사한 정도로 부족할 것이다. 근데 이 정도는 그 뭡니까 그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될 수 없고요. 또 이러한 경우에 이행에 적절한 보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불이행, 위험 때문에 자기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자가 뭐 적절한 보장이 있다 할지 해가지고 이행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원래의 계약에서 정한 인도기일 또는 대금 지급 기일 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지 예? 지금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있어서 이행을 안 했는데 이행을 정지했는데 계속 그 계약대로 자신 이행해야 되는지 그러나 이제 비엔나 협약은 여기서 분명한 어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계약 위반,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있는 당사자는 유리하고 그 반대 당사자는 불리하니까요. 뭐 이행 재개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행기일이 연기된다 할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다. 자, 이것은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판명이 되면은 즉시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행기까지 이걸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뭐 비합리적입니다. 물론 이제 계약 해제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어야 돼요. 자, 계약 해제 관련해서는 아까 그 어페런트란 말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이행기 전 의무의 실질적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어페런트란 말이 사용되었죠. 근데 여기에는 클리어, 명백한 이런 말이 사용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보다 확실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 있어서 언제 본질적 계약 위반한 것이 명백한지 문제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행정지 통지를 받은 후에 의무이행에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이행정지 통지를 받으면은 의무이행에 적절한 보장을 보통 해야죠. 그래도 만약에 가만히 있다.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한다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명백한 분명히 한 것이죠. 또 뭐 외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제거래니까 이 매매 대금을 뭐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사자한테 합의한 화폐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데 외환관리법이 바뀌어서 이제 대금 지급할 수 없다. 예? 국제 수지가 나빠서 뭐그 한도액이 설정되고 그런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이게 이행기에 의무의 실질적 부분이 이행이 없을 것이 명백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금 지급은 또 본질적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되죠. 본지라고 그러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매매 계약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고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행기 전 계약 해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후에 생각을 바꾸거나 또는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 없이 원래 계약의 목적이었던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또는 대체물을 구입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이제 양당사자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뭐 대체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약 해제하게 되면 이제 소급적으로 계약 관계가 소멸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뭐 이행할 의사가 있다. 이거는 뭐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비엔나 계약 제72조 2항은 이행기 전 계약 해제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행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상대방이가 합리적인 통지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아까 나왔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돼요. 물론 이때 통지는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으나 오늘날의 통신 기술을 고려할 때 시간 이유 때문에 해제하기 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이행 정지를 하게 되면 이제 통지하고요.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계약 해제. 예? 이행 기전 계약 위반의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 비엔나의 계약 유지의 이상이라고 할까요? 되도록이면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적절히 보장하겠다. 뭐 이런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해제권 행사하는 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통지해라. 이 법이 의무를 지고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미리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다시 또 한번 통지하라. 이것은 비합리적이죠.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인스톨먼트 컨트랙트 분할 인도 계약. 아까 우리 CIS법 조항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물품을 수회에 나누어 분할 인도하거나 또는 분할 인도할 수 있는 계약. 이것이 이제 분할 인도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상, 사법상 가분 계약. 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비엔나 계약 제73조는 분할 인도 계약에서 어느 분할 인도 부분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이 있고 그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 경우에 그것이 당해 분할 인도 부분, 장래의 분할 인도 부분, 이미 이행된 분할 인도 부분에 대해 갖는 효과에 관해서 각각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세 개 조항 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할 계약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의 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당해 인도된 그 부분, 요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장래에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음에도 이게 계속 이럴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또 장래에 그럴 것 같은 그 부분, 요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니고요. 아까 나왔죠? 자, 보아하니
이 계약 위반이 있게 되면 뭐 장래에 어떤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을 것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이 한 회분이라도 어쨌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또 이제 양 당사자가 예상했던 계약에서 기대하는 실질적 계약에서 기대했던 그런 어, 기대했던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그게 되면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분적으로 한 1회에 분할 인도된 1회분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로 인해서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이렇게 아까 살펴봤죠. 네, 쭉 그에 관한 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74조 1항 또 73조 2항인가요? 관련 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할인도 계약은 이제 그 성질상 일부 이행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의도되었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분만 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계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이거는 피해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요. 양 당사자의 권형상 이러한 경우에는 뭐 73조 3항에 73조 3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비엔나 협약 제 73조는 73조 각 규정을 보면은 계약 해제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제 시기 관련해서는 비엔나 협약 제 49조 2항, 제64조 2항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교재 157페이지네요. 손해 관련해서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공통되는 조항으로서 손해 관련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